오늘 할 주제는 마약 유통의 검은 손, 누가 대한민국을 마약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는가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마약이 돌고 있는지부터 보여드리면 대검찰청 마약류 압수 현황을 가져왔습니다. 세로축은 전부 다 마약류고요. 단위는 그램입니다. 2023년에 압수한 마약의 총량을 더하면 1000kg 정도 되고요. 2024년에 압수한 마약의 총합을 더하면 무려 1200kg 정도 됩니다. 와, 1200kg 심각하죠? 라고 하면 일반인 분들은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그게 뭐 어느 정도인데 이런 반응을 아마 보이실 것 같아요. 그죠? 그게 많은 건가? 이게 많은 건지 아닌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지금부터 제가 감을 잡게 해드릴게요. 이거는 한 마약 조직에 밀수를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서 나타내는 표고요. 이 조직원들은 바디패킹이라고 해서 마약을 몸에 부착시켜서 공항을 통과하는 밀수 방법을 썼는데요. 보시면 보통 1kg 정도 밀수를 하거나 많으면 2kg 정도까지 밀수합니다. 그 중에 34세 조선족 지게꾼을 보면요, 무려 3.7kg이나 몸에 부착시켜서 들어옵니다. 이 정도면 뭐 거의 모래주머니급이죠. 양팔과 양다리에 1kg씩 메고 온 거나 다름없어요. 마약 1kg쯤 몸에 부착시킬 때 보통 박스 테이프 하나를 쓴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박스 테이프를 4개 쓴 거야. 테이프를 너무 많이 감아서 최종적으로는 거의 뭐 미쉐린 캐릭터 정도의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든 이 조직이 28번의 밀수 과정을 거쳐서 한국에 얼마나 많은 마약을 들어왔냐 하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아서 확대시켜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필로폰 21.3kg, 케타민 1.4kg, 합성 대마 2.3kg나 들어오게 됩니다. 보통 10에서 20kg 정도 다루면은 보스급이라고 합니다. 이 조직 같은 경우에는 20kg 이상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꽤 규모가 있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죠. 일반적인 조직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kg 정도를 다루는데 이 양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10kg이 어느 정도 급인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실제 텔레그램에 있는 메뉴판을 가져왔습니다. 메뉴를 보시면 아이스, 완벽하고 놀라운 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바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마약 필로폰입니다. 이게 왜 아이스라고 불리냐 하면 농축된 마약 가루가 얼음 결정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뭐 아이스, 얼음, 시원한 물, 시원한 술, 짝대기 이렇게 불립니다. 짝대기는 요 주사기를 의미해요. 지역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한 짝대기 주세요 그러면은 1회 투약량을 달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필로폰의 가격이 얼마냐? 대만사는 0.5g에 35만원 정도 하고요. 멕시코사는 0.5g에 40만원 정도 합니다. 대량으로 구매하면 50% 할인까지 해주네요. 이게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필로폰에 대한 정보이고요. 여기 아래에 있는 것들은 다른 마약 종류들입니다. 먼저 부액을 보시면 부액은 합성 대마의 은어이고 전자담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합성이래. 대마에다가 뭔가 다른 거를 섞은 거죠. 예를 들면 요 정도에는 대마 농축액을 채우고요. 이 나머지 부분에는 본드를 채워넣거나 살충제나 헤어스프레이 같은 걸 뿌려 넣는 거죠. 이런 거를 좋다고 전자담배 형식으로 피고 있으니까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로 있는 캔디는 뭐냐 하면요, MDMA의 은어입니다. 캔디라고도 불리고 도리도리라고도 불리기도 해요. 이게 왜 도리도리라고 불리냐면 이 약을 먹으면 계속해서 고개를 좌우로 왔다 갔다 한다 해요. 정식 명칭은 MDMA 혹은 엑스터시라고도 불립니다. 다시 메뉴판을 보시면 몽키부터 리버스2까지는 신상 마약으로 합성 마약들을 의미합니다. 술로 치면 칵테일 같은 거죠. 뭐 엑스터시의 알코올 성분을 섞는다든지 필로폰의 카페인 같은 것들을 섞은 겁니다. 어쨌든 요 가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메뉴판을 가져왔고요. 필로폰 1회 투약량은 3mg입니다. 그램으로 치면 0.03g이 되죠. 1kg이 1000g이고요. 1g이 1000mg입니다. 그러면 10kg라고 하면 10,000g이고요. 10,000g이라 하면 1000,000mg입니다. 이거를 1회 투약량인 3mg으로 나눠주면은 약 330만 명 분량의 1회 투약량이 됩니다. 330만 명이면 거의 부산시 인구수랑 똑같거든요. 이 10kg의 필로폰은요, 부산시 전체 인구를 마약 중독자를 만들 수 있는 양이에요.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러면은 아까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10kg만 해도 부산시를 날릴 수 있는데 와, 1200kg,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이제서야 좀 많은지 감이 좀 잡히시죠? 그래도 아직 감이 안 잡힌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른 자료도 보여드릴게요. 싱가포르의 사용 기준을 가져왔습니다. 요거는 싱가포르 입국 카드고요. 여기 적혀있네요. 싱가포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근데 밑에 보니까 무서운 경고 문구가 있어요. 경고, 싱가포르 법에 따라 마약 밀수 시 사형에 처합니다. 살벌해요. 자, 그러면 마약을 얼마나 가져왔을 때 사형에 처하느냐 기준을 보여드릴게요. 헤로인 15g, 모르핀 30g, 코카인 30g, 필로폰 250g, 대마 500g. 요중에 우리가 아까 기준으로 잡은 필로폰을 보면 되겠네요. 필로폰 250g만 가지고 와도 사형에 처하죠. 근데 싱가포르 정도면 양반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50g만 가져와도 사형시켜버리거든요. 중국보다 5배 관대합니다. 뭐 어쨌든 지금은 싱가포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싱가포르는 0.25kg, 1kg에 4분의 1만 가지고 있어도 사형을 시켜버리죠. 그러면 다시 봅시다. 이 정도면 몇 명이 사형 당하는
하는 겁니까? 1200kg이라고 치면은 거의 뭐 한 5,000명쯤 되죠. 중국으로 치면 거의 뭐 25,000명이 사용당할 양이죠. 이제 좀 감이 잡히시죠? 이게 얼마나 많은 건지. 그럼 이쯤에서 궁금해집니다. 과연 올해는 얼마나 많은 마약이 들어왔을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 그래프는 연도별 마약 압수 현황을 나타내는 그래프고요. 세로축은 무게, 단위는 그램입니다. 가로축은 연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밀수량을 보면 15년도에 비해서 몇 배나 늘어난 겁니까 이게? 한국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게 느껴지죠. 그 중에 눈에 띄는 해가 있습니다. 2021년도 보니까 지 혼자 툭 튀어나와 있어. 그런데 사실은요, 요때 당시에 한국 유입 마약은 500kg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 나머지 800은 뭐냐? 이건 최종 목적지가 필리핀이나 호주였거든요. 한국에 유입될 마약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국을 경유하다가 한국에서 걸린 거죠. 그래서 보통 요런 것들을 통계에서 뺍니다. 작년까지 보고서에서는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그래프를 보니까 또 넣어놨더라고요. 왜 넣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올해는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올해는 1500kg 가지고 부족합니다. 세로축을 좀 더 늘려볼게요. 세로축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게 요 사진은 5월 28일 옥계항에서 압수한 마약들인데요. 요 블럭 하나가 1kg거든요. 그런데 이런 블럭이 총 몇 개냐? 1690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요 사건 하나만 해도 얼마예요? 1700. 단 하나의 사건만으로도 작년 총량을 넘어섰어요. 어마어마하죠? 이 사진에서 보면 웃기는 게 뭐냐 하면은 뭐 이렇게 유발, 폭스바겐, 디올처럼 마약 카르텔들이 자기 조직에 표식을 남겨놔요. 뭐 이런 거죠. 지난번에 유발 해봤는데 반응이 좋더라. 유발 하나 더 줄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재주문이 들어와서 에르메스라든지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자신의 그룹을 나타낼 수 있는 표식을 남겨둡니다. 그럼 여기 보이는 수많은 상표들이요, 전부 다 각각 다른 조직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마약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올해 두 번째로 큰 사건, 5월 10일 부산항에서 에콰도르발 코카인 720kg가량 밀수했다가 걸린 사건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700을 또 한 번 더 해볼게요. 700을 더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두 사건만 가지고도 2400kg이 넘어요. 이걸 보시는 분들은 한국이 이제 정말 미쳐 돌아가는구나, 대한민국의 거리는 이제 마약 좀비들의 거리가 되겠구나, 뭐 이렇게 걱정을 하실 텐데, 사실 이게 그 정도로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21년도와 마찬가지로 요것도 한국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냥 한국을 경유하다가 한국에서 걸린 거죠. 실질적으로 한국에 유입된 마약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정말 올해 유입된 양은 얼마나 되냐? 올해 5월까지 유입된 한국의 마약량은 514kg 정도 됩니다. 1개월에 100kg 정도씩 되는 거죠. 근데 보면은 여기 코카인 1700, 코카인 720은 제외시킨단 말이죠. 보통은 이렇게 제외를 시키는데 2021년도는 이걸 왜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걸 넣는다 치면은 25년도는 폭발인데? 뭐 어쨌든 실질적인 양은 이 정도는 아닙니다. 500 정도면은 한 요 정도 되겠네요. 그죠? 요 정도. 그래서 이런 것들은 크게 걱정이 안 됩니다. 근데 크게 걱정될 만한 사건도 있어요. 바로 23년도에 벌어졌던 밀수 사건인데요. 23년도에 말레이시아발 마약 밀수 사건이 터지는데 1월부터 2월까지 양이 111kg, 여기다가 7월부터 9월까지 74kg 정도 더 들어옵니다. 거의 190kg 정도 들어온 사건인데요. 이게 한 조직에서만 들어온 양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조직을 보시면 요 정도만 다뤄도 양이 많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조직은 190kg이야. 이게 양만 문제가 아닙니다. 이 다루는 양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루기로 하고, 일단 마약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필로폰입니다. 상표명으로는 필로폰 혹은 히로뽕이라고 불리고요. 화학적 명칭은 메스암페타민이라 불립니다. 한국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마약이죠. 얼마나 대중적인지 보여드리면, 향정은 향정신성 의약품의 줄임말이고요. 필로폰이 이 향정에 포함됩니다. 아래 보시면 노란색 비중이 제일 많습니다. 그만큼 한국인들이 필로폰 사용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상표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왜 상표명일까? 왜냐하면 필로폰은 옛날에 일본에서 출시한 실제 제품이었거든요. 지금 요 사진은 필로폰 광고 사진이고요. 실제 초창기 필로폰의 모습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적혀있죠. 필로폰이라고 적혀있고, 일본 사람들이 이거를 발음을 못해서 히로뽕이라고 불렀던 거죠. 처음 필로폰은요, 자양강장제 같은 거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바카스나 몬스터 같은 거죠. 그래서 이 광고 문구를 보시면요, 사용 대상이 군인, 노동자, 수험생, 심지어 학생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효능을 보시면 피로 방지, 집중력 강화, 졸음 방지, 기분 고양이 적혀있네요. 그리고 1일에 2, 3회 일정 복용. 이 정도면 죽지 않나? 뭐 그때 당시에 필로폰의 농도가 지금과 같지는 않나봐요. 뭐 어쨌든 이 필로폰이 전 세계적으로 대박이 터졌습니다. 일본에서 잘 나간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마약인 줄도 모르고 너도나도 수입해갔죠. 왜? 너무 잘 팔리거든. 특히 이 피로 방지와 집중력 강화에 너무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된 곳이 어디냐? 바로 전쟁입니다. 필로폰이 발명된 이후에 터졌던 세계 2차 대전은요, 거의 뭐 뽕쟁이들 간의
전쟁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약을 개발했던 일본군뿐만 아니라 독일군도 썼고요. 심지어 연합군까지도 뽕을 맞고 전쟁에 참여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게임이나 영화 같은 데서도 그대로 재현이 되죠. 스타크래프트의 스팀팩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스팀팩은 뽕을 맞고 전쟁을 치렀던 당시 군인들을 재현한 거죠. 마약이랑 관련 없지만 이것 말고도 재밌는 재현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타크래프트의 야마토포 같은 경우가 그렇죠. 이건 역시 일본에서 따온 건데요.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최대의 전함이라 불리는 일본의 야마토함에서 따왔습니다. 역사상 최대의 전함이라고 하니까 말이 거창한데 사실상 바다 위를 떠다니는 최대의 고철 쓰레기였습니다. 이게 왜 쓰레기냐 하면 거함고포주의라고 해서 큰 배에 큰 포를 실는 게 짱이다. 뭐 이런 생각을 그때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뭐 여기 내 배가 있고 상대 배가 있고 상대 포격거리가 요 정도인데 나는 거포라서 포격거리가 이만큼 된다. 뭐 요런 상황이면 당연히 거함고포주의가 좋죠. 근데 이게 통했던 거는 세계 1차 대전까지였습니다. 그럼 2차 대전은 어떻게 되느냐? 2차 대전은 항공모함의 시대입니다. 아무리 포거리가 멀다 그래도 비행기보다는 안 되죠. 그래서 폭격기 띄워가지고 그냥 폭격해버립니다. 일본은 오늘날까지도 아날로그를 선호하는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 일본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한물 간 거를 자꾸 추구하는 거죠. 뭐 하여튼 잠깐 마약이랑 관련 없는 얘기 했는데 다시 마약으로 돌아가자면 일본이 이 필로폰을 누구한테 투약했냐? 바로 카미카제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죽으러 가기 몇 시간 전에 찍은 사진인데 사진이 참 기묘하죠. 보니까 다 웃고 있어. 웃고 있죠, 그죠? 소름 돋네요. 이거는 죽으러 가는 사람의 눈빛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뽕을 맞으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자신감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그냥 필로폰만 한 게 아니고요. 천황이 하사한 술이라고 하면서 필로폰에다가 알코올까지 섞어서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죽으러 가는데도 좋다고 웃고 있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아까도 말했던 거지만 일본군만 이랬던 거는 아닙니다. 독일군 같은 경우에는 3일간 80km 행군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잠도 안 자고 행군한 거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당연히 필로폰 때문이죠. 그럼 필로폰 되게 좋은 거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뽕 맞은 몸의 상태가 어떤지 예를 들어드리면 난로 위에 손을 올려놔요. 일반적인 경우는 뜨거 하면서 피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통을 느끼는 중추신경이 마비됐다고 생각해보세요. 난로 위에 올려놓은 손이 익든 말든 나 괜찮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 필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3일 동안 몸은 지금 죽어나고 있어요. 빨리 잠을 자야 돼 하고 있는데 뇌에서 이 기능이 마비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뭐 잠 안 자도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마약을 해도 괜찮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부작용이 어마어마해요. 이것 이외에 또 다른 부작용을 보여드리자면 첫 번째는 메스마우스입니다. 사진이 조금 혐오스러운 것 같아서 크기를 줄이도록 할게요. 필로폰을 투약하면요 침샘이 마릅니다. 침이 안 나오게 돼서 구강건조증에 걸리죠. 그래서 충치에 걸리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거기다가 잇몸이 다 내려앉게 돼서 이빨이 다 빠집니다. 그나마 좀 덜 혐오스러운 사진으로 가져왔는데 심한 사진은 이빨이 없더라고요. 자, 이게 메스마우스였고요. 두 번째 메스버그는요 자기 스스로 피부를 잡아뜯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왜 벌레라는 네이밍이 붙었을까요? 영화 같은 데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마약 중독자가 내 피부 아래 벌레가 기어다닌다 라고 하면서 자기 피부를 막 긁는 그런 장면들 많이 보셨죠? 피부 아래 벌레가 기어다니는 듯한 느낌 때문에 메스버그라는 네이밍이 됐습니다. 이 메스버그에 관련된 부작용이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혈관 수축이고요. 하나는 환각입니다. 실제로 뽕을 맞으면 피부가 간지러워집니다. 혈압이 200 이상이 되는 극심한 고혈압 상태가 되거든요. 혈관이 넓었다가 수축하면요 피가 그 좁은 구멍 안에 빠르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도 간지럽습니다. 온몸이 간지럽게 되죠. 거기다가 환각 증상까지 더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피부 아래 벌레가 기어다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메스버그와 관련된 사진을 한 장 더 보여드리면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어려 보여요, 그죠? 요 예쁜 친구가 뽕을 맞고 자기 피부를 다 뜯어버려서 결국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안타깝죠? 피부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입안에는 난리가 났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흰머리 보세요. 순식간에 사람이 늙어버리죠.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요 뇌가 제 기능을 못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필로폰에 대해서 조금 길게 얘기했는데요. 한국인이 제일 많이 찾는 마약이라서 조금 길게 설명했고 다른 마약들은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천년 마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남아 쪽에서 많이 생산되는 양귀비류입니다. 양귀비 열매를 보시면 이렇게 즙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 즙을 가공해서 만든 것이 바로 청나라를 멸망시켰던 아편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아편을 농축시켜서 만든 것이 바로 모르핀이고요. 여기서도 끝이 아닙니다. 거의 뭐 생활의 달인인데 이거를 화학 처리했을 때 헤로인이 됩니다. 화학 처리를 했기 때문에 헤로인은 더 이상 천년 마약이 아니라 반합성 마약이라고 불립니다. 헤로인의 어원은 독일의 헤로니시에서 왔는데 번역하자면 영웅이란 뜻입니다. 이름도 멋있어요. 영웅. 최초의 헤로인은 기침약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광고 문구가 어땠냐면 감기엔 아스피린, 천식엔 헤로인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작용이 어마어마한 거죠. 효과 및 부작용이 얼마나 심했으면 킹 오브 드러그라고 불려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그래프로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은 일단 그 다음 천년 마약인 대마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요 대마를 건조시키면요 대마초 마리화나가 되는데요. 건조시킨 대마를 말아서 피우는 거죠.
거죠. 대마초가 합법화된 나라들이 많아서 거의 입문용 마약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대마 시작하면 합성 대마하게 되고요. 합성 대마하고 나면 야바, 엑스터시로 넘어가고 그 다음 필로폰으로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치사량 넘어서 죽는 거예요. 효과가 세지 않다고 해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시작 자체를 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천년 마약은 남미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코카나무의 성분을 추출해서 만든 코카인입니다. 이 코카인은 상류축의 마약, 부자들의 마약이라고 불립니다. 이게 웃긴데 서민들은 필로폰 하고요, 부자들은 코카인 한다고 그러죠. 그게 왜 그러냐면 필로폰의 부작용이 훨씬 더 심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조금 더 비싼 돈을 내고 코카인을 하는 거죠. 코카인은 대표적인 업계열 마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에 반해 헤로인은 대표적인 다운계열 마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일반인 분들은 마약 맞으면 다 기분 좋고 업되는 거 아닌가? 다운계열 마약은 대체 뭐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기분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기분으로 치면 다 업이죠. 근데 기준이 기분이 아니라 중추신경 작용에 있어요. 쉽게 구분하시려면 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잠을 깨우는 담배나 카페인은 업계열입니다. 그에 비해서 마시면 마실수록 잠을 자고 싶게 만드는 알코올 같은 경우엔 다운 계열이죠. 그래서 우리 몸을 마취시키는 마약성 진통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다운 계열인 거죠. 필로폰 같은 경우에는 각성제라 그랬죠. 그래서 업계열 마약에 포함되고요. 이제 설명을 다 한 것 같으니까 아까 헤로인이 얼마나 해로운지 보여드리기로 했죠. 헤로인이 얼마나 해로운지 보여드리면 이 그래프는 마약 의존도에 대한 그래프고요. 세로축이 의존도입니다. 위로 갈수록 의존도가 심한 것을 나타내고요. 가로축은 독성입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독성이 세죠. 자, 그런데 보시면 이 헤로인은요, 의존도도 가장 높으면서도 독성도 제일 세요. 과연 마약의 왕이라고 불릴만 하죠. 보통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마약 자료들을 보면 요 그래프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헤로인보다 더 주목하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니코틴, 알코올, 카페인입니다. 야씨, 니코틴 의존도가 왜 이렇게 높냐? 뭐 이런 걸로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요런 댓글을 남기더라고요. 야, 술, 담배가 저 정도면은 마약 해도 되겠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마리화나나 LSD 같은 거는 해도 되겠다. 뭐 요런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 근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그래프는 의존도만 나타내잖아요. 마약이라는 걸 정의할 때는요, 첫 번째는 의존도고요, 두 번째는 내성입니다, 세 번째는 부작용이고요. 그 중에 이 그래프는 의존도만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카인보다 니코틴이 훨씬 더 해롭네,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담배 같은 경우에 이 내성과 부작용 측면에서 마약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거의 뭐 발톱의 때 수준이에요. 첫 번째 내성을 보면요, 담배 피는 사람한테 하루에 몇 갑 피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 다음 1년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별 변화가 없을 겁니다. 10년 전에 한 갑 피던 사람이 10년 후에도 계속 한 갑씩 핀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내성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마약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첫날에 일을 했으면 둘째 날에는 일을 못합니다. 일만 했을 경우 첫날만큼 기분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둘째 날에는 2를 합니다. 셋째 날은 4를 하게 되고요, 넷째 날에는 10을 하게 되죠. 그렇게 10, 50, 100 이렇게 올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치사량을 넘어서서 죽게 되는 거죠. 그에 비해서 담배나 술, 커피 같은 경우에는 내성이 있긴 하지만 마약에 비할 바는 못 된다 이거죠. 두 번째는 부작용인데요, 담배의 부작용 또한 마약에 비하면 발톱의 때 수준입니다. 담배는 뭐 20년, 30년 펴야지 폐암 걸리고 구강암 걸리고 그러잖아요. 뭐 최소 10년은 펴야지 암에 걸리죠. 그것도 바로 걸리는 것도 아니야. 나이 들어서 50대, 60대 돼야 암에 걸리죠. 그에 비해서 마약은 어떠냐? 짧으면 6개월 안에도 죽을 수 있습니다. 이 부작용이 담배나 술 같은 거랑 비교가 안 돼요. 특히 여기 있는 의존도가 제일 낮다고 하는 LSD 같은 경우에는 환각의 마약이라고 해서 부작용이 어마어마하죠. LSD를 하면 계속 환각이 보이는데 당사자는 그 마약 한동안의 기억이 삭제돼요. 기억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환각 때문에 칼 들고 사람 찔러 죽이고, 심지어 그냥 살인도 아니에요, 토막살인하고, 그리고 약에 깨고 나면 난 몰라요, 내가 살인했는지도. 그 무시무시한 마약이 LSD입니다. 절대로 의존도가 낮다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될 마약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마약으로 넘어가면요, 아까 설명드렸던 환각의 마약 LSD입니다. LSD는 쉽게 뜯길 수 있는 종이로 되어 있고요, 그 위로 액체 성분으로 된 마약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한 장을 입안에 머금으면서 마약 성분을 구강으로 흡수시키는 거죠. 영화 더 배드 배치에서 나온 마약이 바로 LSD입니다. 자, 두 번째는 MDMA 엑스터시고요. 이거 보면 진짜 화나요. LSD도 그렇고 엑스터시도 그렇고 마약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면 어떡합니까? 이 나쁜 놈들이 신규 마약 투약자를 늘리기 위해서 마약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어요. 원래 마약은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여성 마약 투약자도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 거부감이 없잖아요. 그냥 동네 문방구에 파는 불량식품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먹어도 괜찮을 것 같단 말이야. 이러니까 여성 투약자나 청소년, 10대 투약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는 것들은 전부 다 법적으로 제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마약 옥수수나 마약 김밥 같은 것들은 지금 제재가 됐죠. 그래도 여전히
제재가 부족합니다. 얼마 전에 유행했던 코카인 댄스 같은 경우도 그렇죠. 정부 차원에서 법적인 조치를 좀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마약은 태국에서 만들었던 야바입니다. 이 야바는 필로폰에다가 카페인을 섞은 것인데요. 필로폰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값싼 카페인을 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양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 늘어난 양만큼 싸게 파는 겁니다. 약간 마약계의 박리담회죠. 태국에서 만든 약이라서 이름 자체도 태국어로 지어졌고요. 야가 약이란 뜻이고 바가 미쳤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미친 약이란 뜻이죠. 다음은 JWH018 합성 대마입니다. 전자담배 형식으로 피우는 마약이고요. 아까 설명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마약은 대망의 펜타닐입니다. 이 펜타닐의 치사량은 2mg입니다. 연필심보다 더 작은 요 정도 양만으로도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연필이랑 비교해보니까 그렇게 작다고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자료들을 좀 찾아봤는데 와닿는 자료를 찾았습니다. 콩이고 쌀이고 좁쌀인데요. 요 좁쌀 하나가 6.7mg입니다. 그러니까 이 좁쌀의 3분의 1보다 더 작은 양만으로도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게 펜타닐이란 거죠. 이 마약계의 끝판왕인 펜타닐은요, 독성의 정도가 모르핀의 100배, 헤로인의 50배나 달합니다. 아까 그 그래프를 보시면 펜타닐은 이 그래프에 나타내지도 못해요. 저 위에 있을 겁니다. 그만큼 치명적인 마약이고요. 그 치명적인 점 때문에 좀비 마약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거리는 미국의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인데요. 마약 좀비들의 거리라고도 불립니다. 자료조사한다고 여기 관련된 다큐를 한 편 봤는데 웃기더라고요. 경찰이 옆에 이렇게 서 있는데도 주사기로 그냥 펜타닐을 주입하더라고요. 근데 웃기는 거는 경찰도 그냥 모른 척 해줍니다.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펜타닐이 강력한 다운계열 마약이거든요. 강력하게 중추신경계를 마비시키다 보니까 근육이 이렇게 다 수축하죠. 수축해가지고 좀비처럼 이렇게 걸어다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마약을 하고 싶은데 혈관들이 다 수축해서 없으니까 목에다가 주사기를 꼽더라고요. 목은 적어도 죽기 전까지는 혈관이 있잖아요. 그 다큐에서는 안 나왔는데 그 사람은 아마 그게 마지막 마약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미국은 이 펜타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펜타닐로 인한 미국 연간 사망자 수가 약 11만 명에 달합니다. 이제는 총기 사고 사망자보다 펜타닐 투약 사망자가 더 많습니다. 미국 전역이 펜타닐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죠. 뉴스에서 1달러짜리 지폐 줍지 말라고 하는 것도 이 펜타닐입니다. 왜 줍지 말라고 하냐면 펜타닐의 성분이 공기 중으로 붕붕 떠다니거든요. 그거를 잘못해서 숨 한 번 크게 들이쉬었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일부러 그걸 들이마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마약하는 방법도 창의적입니다. 병원에서 진통제로 주는 펜타닐 패치 있죠. 그거를 처방받아서 그걸로 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패치로 붙이게 되면 약물이 서서히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 약쟁이들은 그걸로 성에 안 차죠. 그래서 그 패치를 잘라서 입안에 머금습니다. 그러면 약물이 훨씬 빨리 퍼지겠죠. 문제는요, 이게 내성이 세잖아요. 이제는 입안에 머금는 것도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삼킵니다. 삼켜서 위안에서 퍼지는 거예요. 그렇게 삼킨 사람의 최후는 결국 죽게 돼요. 자, 이게 현존하는 마약 중에 가장 무섭다는 펜타닐입니다. 물론 펜타닐보다 더 센 것도 있어요. 카펜타닐이라고 펜타닐의 독성의 100배입니다. 그 정도면은 뭐 마약이 아니라 독극물 아닌가요? 네, 맞아요. 독극물 맞습니다. 이 카펜타닐이 실제로 쓰인 사례를 보면요, 러시아 한 극장에서 테러범들이 인질극을 벌였거든요. 그때 러시아 정부가 한 짓이 뭐냐, 카펜타닐을 가스 형태로 극장 안에 주입시켜버려요. 그래서 테러범이고 인질이고 다 죽었어요. 영화 테넷의 극장 장면이 아마 요 사례를 모티브로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마약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는 마약과의 전쟁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971년 미국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당시에 내세웠던 슬로건이 No drugs, no problem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약이 없으면은 아무 문제도 없다. 공급 억제 정책을 펼친 것이죠. 근데 그냥 공급 억제 정책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공급 억제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런 공급 억제 정책을 펼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드릴게요. 당시 미국은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마약과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 친구들은 DEA라고 미국 마약 단속국인데, 단속국이 아니라 거의 뭐 군대급이죠. 이런 군대급 병력을 마약 공급 국가에 파견시킵니다. 그래서 코카인 농장을 불질러버리죠. 아니면 코카인 농장 위에 헬기 띄워서 농약 같은 거를 다 뿌려버립니다. 공급을 원천에 차단시키겠다는 거죠. 거기다가 마약에 관련된 일을 조금이라도 한 사람은 전부 다 깜빵에 넣죠. 이렇게 강력한 공급 억제 정책을 펼치니까 어떻게 되냐면 마약의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뭐 당연하겠죠. 공급이 줄어든 만큼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10만원짜리 마약이 100만원에 팔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강력한 페널티를 감수해서라도 어떻게든 마약을 공급하는 세력들이 등장해요. 그 세력들이 마약 카르텔이고요. 이 마약 카르텔들이 부를 축적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니까 파블로 에스코바르 같은 마약왕들이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돈 많은 마약왕이라니 위험하죠. 이 마약왕이 이 돈 가지고 무슨 짓을 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무장을 하기 시작하죠.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 조직은 멕시코의 로스 제타스라는 아주 잔혹한 마약 카르텔인데요. 무장한 수준 보세요. 조준경 다 달려있고, 이건 뭡니까? 기관총입니까? 이게 끝이 아니고요. 비행기나 헬기
헬기 같은 것도 가지고 있고, 이 사진은 얼핏 보기엔 군인 사진 같지만 군인이 아닙니다. 마약 카르텔 사진입니다. 이 장갑차까지 소유하고 있고 거의 뭐 군대급이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잠수함까지 보유하고 있어요. 이거는 비유가 아니고요. 멕시코 카르텔은 작은 나라의 군대급 정도 됩니다. 그만큼 많은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죠. 무슨 특공대 사진 같은데 특공대가 아니라 마약 카르텔입니다. 무슨 헬멧에 무전기입니까 이거는? 조준경까지 어마어마한 무장이죠. 이런 카르텔들을 막기 위해서 더 강력한 공급억제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이 더 뛰게 되고요. 더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고 더 강한 무장을 갖춘 카르텔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악순환의 반복이라 이겁니다. 사실 미국은 70년대 이전에 이걸 경험해봤어요. 900년대 초에 금주법을 실시하고 강력한 공급억제 정책을 펼쳤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잖아요. 결국 이런 알카포네 같은 마피아 갱단들만 배불리고 금주법은 막을 내리게 됐죠. 지금 미국 사례만 말씀드렸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공급억제 정책을 성공한 나라가 한 나라도 없어요. 북미, 중미, 남미,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어떤 한 나라도 성공한 나라가 없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꼭 나오는 나라가 있죠. 싱가포르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이긴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싱가포르는 가장 강력한 공급억제 정책인 사형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싱가포르의 마약 투약자 숫자는 10만 명당 173명꼴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10만 명당 1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이 우리나라보다 약 1.7배 투약자가 많다는 거죠. 심지어 바로 옆 나라인 마약으로 골머리 앓고 있는 말레이시아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잠깐 지도를 보여드리면 여기가 말레이시아고요. 여기 요만큼 작은 게 싱가포르인데요. 이 나라의 크기가 서울보다 조금 더 큰 수준이에요. 한 요 정도 된다는 거죠. 간척지들을 빼고 나면 사실 서울보다 더 작습니다. 그러니까 마약 관리하기 얼마나 좋아요. 땅덩어리가 좁으면 좁을수록 더 통제하기 좋죠.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더 마약 사범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 강력한 공급억제 정책인 사형제도가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뜻이죠. 혹시 싱가포르만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실까봐 다른 나라 사례들도 좀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은 작년 마약 사범 사용 횟수에 대한 통계인데요. 싱가포르 정도면 양반이라 그랬죠. 사형을 많이 시키는 국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우디나 이란 같은 나라가 훨씬 더 사형을 많이 시키죠.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숫자도 없는데 왜 중국을 넣어놨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싱가포르보다 5배 더 엄격한 나라가 중국이라 그랬죠. 그래서 실질적인 사용 횟수 1위는 중국입니다. 근데 이 폐쇄적인 중국이 코로나 때처럼요. 자기들한테 불리한 거는 통계 자료를 공개를 안 하는 것뿐이죠. 사실상 전 세계가 인정하는 사형 집행 국가 1위입니다. 이 표는 작년 아시아 약물 관련 사망자 통계인데요. 원래는 마약 투약자 통계를 가지고 오고 싶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UN 마약범죄사무소 작년 통계에는요. 마약 투약자 수 통계는 없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투약자 통계가 사망자 통계랑 정비례하죠. 그건 당연하겠죠. 투약자가 많으면 사망자도 많을 테니까요. 어쨌든 이 통계를 보시면요. 이 부분이 마약 과다 투약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사형 집행 횟수 2위인 이란의 투약자 숫자는요. 무려 3,200명 가량 정도 돼요. 이만큼 많이 죽는다는 거는 마약 투약자 숫자 자체도 많다는 걸 의미하죠. 그 다음 쭉 올라가서 보시면 중국은 25,000명이나 됩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해야지 과다 투약으로 죽는 사람이 25,000명이나 될까요? 사형을 제일 많이 시키는 1등, 2등 국가인데 이렇습니다. 마약 투약자가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이 공급 억제 정책인 사형 제도가 전혀 효과가 없다는 뜻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급 억제 정책이 성공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단 한 나라도 없어요. 모두가 실패했다고요. 그럼 어쩌자는 말입니까? 마약이 유통되고 있는데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어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당연히 줄여야죠. 그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약 사범의 수를 줄이는데 성공한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 나라들의 공통점은 공급을 조지는 게 아니라 수요를 건드린다는 거죠. 이 수요에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 기존 투약자와 신규 투약자가 있습니다. 마약 사범의 숫자를 줄인 나라들의 공통점은 단순 마약 투약자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환자로 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치료의 대상이 되죠. 처벌을 아무리 강력하게 해도 출소하면 또 마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요가 줄질 않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치료를 해주면요. 출소를 하고 나서 마약을 안 해. 실질적인 수요가 줄어듭니다. 물론 그러는 와중에 밀조, 밀수, 밀매하는 친구들은 기존 정책대로 봐주지 않는 거죠. 누구만 봐주는 거예요? 단순 마약 투약자들만 봐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요를 줄일 수 있죠. 두 번째는 신규 투약자인데요. 이 신규 투약자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024년부터 학교에서 시행하는 마약 교육이 의무화됐죠. 이렇게 하면 신규 투약자는 유입이 안 되고요. 기존 투약자는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수요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합니까? 줄어든 수요만큼 정책을 더 강화해서 그때 공급을 조지는 거죠. 물론 수요보다 더 과하게 공급을 줄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아까 설명드렸던 악순환이 반복되겠죠. 강력한 공급 억제 정책을 실시했을 때는 첫 해에는 효과가 좋아요. 마약 사범수가 쫙 떨어집니다. 그런데 2년 3년 후에 어떻게 되느냐? 기존보다 공급량이 2배로 늘어버려요. 그러니까 요런 친구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고요. 요런 친구가
더 많이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수요보다 더 과하게 공급을 억제시키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냥 천천히 수요를 줄이고요. 수요를 줄인 만큼 공급을 같이 줄여나가는 거죠. 이렇게 마약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진짜 길게 얘기했는데 지금부터가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마약 정책은 어떤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한국판 마약과의 전쟁 선포입니다. 2022년 10월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달라고 하면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하는 말을 보면 검찰은 손을 놓고 경찰만 이 업무를 다 부담하다 보니까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면서 경찰의 권한을 검찰에게 넘겨주죠. 그러면서 말을 좀 세게 해요. 마약 유통 판매 조직에 뿌리를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 환수해라. 요거는 마약 공급 억제 정책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정치인이니까 말을 좀 세게 하나 보다. 실제 정책은 공급 억제 정책이 아니지만 범죄와 관련된 일에서는 말을 좀 세게 해야지 국민들이 좋아해 주니까 말만 이렇게 세게 한 거겠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마약 밀수 단속 종합대책 주요 내용인데요. 먼저 4대 분야를 보시면 놀랍게도 모두 공급 억제 정책입니다. 통관검사 강화 공급 억제죠. 단속 인프라 확충 공급 억제죠. 국내외 공조 활성화 공급 억제죠. 수사 역량 제고마저도 공급 억제입니다. 아니 12개의 추진과제 전부 다 공급 억제 정책이에요. 이거를 왜 이렇게 할까요? 라고 말씀드리면 공급 억제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실패했어도 한국은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한국은 지리적으로도 독특한 특성이 있고 우리만의 고유한 문화 시민성이 있는데 다른 나라들 다 실패했어도 한국이 세계 최초로 성공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대검에서 가져온 보고서입니다. 뭐라고 적혀있냐면 앞편 사용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으나 앞편 중독자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하죠. 또 61년도에는 마약사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두어 강력한 단속을 실시했으나 신료는 거두지 못했고요. 마약 중독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기 시작했죠. 또 80년대 후반에는요. 제조자 제조공장 등을 대대적으로 단속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필로폰이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89년에는요. 마약과를 신설하고 필로폰 밀조 조직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범죄 조직을 대부분 와해시키죠. 와, 성과 좋네요. 근데 2, 3년 뒤에 어떻게 돼요?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이 5,000원이었는데 무려 20배 이상 폭등해서 1회 투약분이 10만원 이상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각종 나라들의 조직폭력배들이 한국 마약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보다 마약 사범의 수가 더 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한국도 세계와 다르지 않습니다. 공급 억제 정책을 수차례 펼쳤고요. 단 한 번도 마약과의 전쟁에서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공급 억제 정책을 펼친다는 거죠.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전 정부의 실력이 없어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전 정부에는 뭐 마약 전문가들이 없었습니까? 공급 억제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다 아는데 마약 관련된 일만 수십 년 동안 해온 전문가들이 이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실력이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추측, 마약을 줄이는 것 말고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다는 건데 차라리 이 실력이 없는 거였으면 좋았겠는데 지금은 드러났죠.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190kg가량 밀수했다는 어마어마한 조직 있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10kg 정도만 다뤄도 보스급이라 불린단 말이에요. 10kg만 가지고 있어도 부산시 전체를 날려버릴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 조직은 얼마예요? 한 190kg 정도 되죠. 사실 오피셜로 드러난 게 190이고요. 이 사건을 폭로했던 형사의 말에 따르면 이 조직이 유통시켰던 마약의 총량은 35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오피셜로 밝혀진 건 아니니까 190kg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190kg만 해도요. 대한민국 건국 이래에 한 조직이 다뤘던 가장 큰 마약 양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규모의 조직이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냐? 이렇게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조직의 배후가 대통령이었다는 거죠. 마약 조직의 총책이 대통령이었다는 겁니다. 아, 이게 말이 됩니까? 한 나라의 수장이 마약 조직의 보스였어요. 지금 다시 보면은 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는지 이해가 되죠.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 목적은 자신의 조직 외에는 다 공급을 줄여버리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급 억제 정책을 통해서 가격이 상승하죠. 원래 50만 원에 팔던 것을 500만 원에 팔 수 있다고요. 돈이 되면 뭐든지 하는 김건희 여사와 불법적인 일이라도 자신의 권력을 마구 휘두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나니까 이 둘의 시너지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삼부토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나 양평 고속도로 사건, 그리고 심지어 이 마약 게이트 사건까지 한 나라의 수장이란 권력을 가지고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아, 정말 실망스럽죠. 어떻게 21세기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 자, 그럼 지금부터 마약 사업의 총책이 대통령이었다는 것이 어떻게 해서 드러났는지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사건 내용이 꽤 길거든요. 전부 다 다루자면 1시간 넘을 것 같아서 저는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혹시 제 설명이 부족하다, 아니면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백혜룡 경정이라고 쳐보세요. 그런 관련된 다큐나 인터뷰 같은 것들이 많이 뜰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걸 통해 보시도록 하시고요. 저는 핵심적인 사건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일은 2023년 7월 달에 시작됩니다. 한 조선족 마약 투약자가 영등포 경찰서에 자수를 하러 옵니다. 자신에게 마약을 팔았던 조폭이 마약 가지고 협박을 했나봐요. 그래서 자기를 좀 보호해달라고 자수를 한 거죠. 이 사람을 통해서 마약 밀매 조직
수사주권을 검거하게 됩니다. 마약 수사는 넝쿨 식물처럼 한 사람을 잡아내면 줄줄이 다 잡아낼 수 있거든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첫 번째 사람을 잡아내면 그 사람한테 딜을 합니다. 형량을 낮춰줄 테니까 네 윗선을 풀어라. 이렇게 되면 줄줄이 다 분다고요. 형사를 도와서 막 연기까지 해줘요. 그렇게 되니까 그 윗선이 잡히고 최종적으로는 보스까지 잡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계 마약 보스를 검거하게 되는데 마약을 무려 5.4kg나 압수해요. 근데 아까는 말레이시아 조직이라면서요. 근데 갑자기 중국 조직이 왜 나옵니까? 이 사건은 세 나라의 조직이 연계해서 벌인 일인데요. 말레이시아 조직은 밀수 담당, 한국은 유통 담당, 중국은 판매 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조폭이 나오는 것이고요. 자, 어쨌든 5.4kg 어마어마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 업적을 달성했던 백혜룡 경정팀은요, 마약 수사팀이 아니라 그냥 일반 형사과였어요. 근데도 이런 업적을 달성하니까 너무 신나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마약 전담팀을 구성하고 마약 수사를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한국계 마약 보스까지 검거합니다. 압수량이 무려 10kg나 되죠. 이를 통해서 대량 국제화물 밀수 첩보까지 입수하게 됩니다. 이 첩보를 통해서 말레이시아 밀수꾼을 잡아들이는데요. 찾고 보니까 뭔가 기묘해요. 당시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나무도마 밀수 사건인데요. 밀반입한 필로폰 양만 74kg나 됩니다. 시가가 2220억 원에 달하고 국내 단일 적발 사례 중에 두 번째로 큰 규모였습니다. 이 마약 74kg를 숨기기 위해서 나무도마가 156개나 쓰였습니다. 이게 좀 기묘하다 이거예요. 우리 같은 일반인이 생각해도 이상한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많은 나무도마가 필요할 일이 있느냐? 뭐 대규모 요리 대회를 여나? 그래요, 뭐 필요한 일이 있다고 하고 이건 넘어갈게요. 그래도 이상하죠. 이 조잡하고 질 낮은 나무도마를 굳이 말레이시아에서 사서 한국으로 보낼 이유가 뭐냐? 이 나무도마보다 한국 다이소에 파는 2,000원짜리 나무도마가 더 질 좋아 보이거든요. 뭐 어쨌든 이것도 넘어갈게요. 반드시 말레이시아산 나무도마가 필요하다고 칩시다. 그래도 이상한 게 뭐냐 하면 156개의 나무도마를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항공화물편으로 보내면요, 이 상자 크기를 가늠할 수 없어서 정확히 계산을 할 수 없는데 그냥 최소값으로 치더라도요 150만 원은 듭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비싼 돈 주고 비행기로 옮길 이유가 있냐 이거죠. 아예 한국에서 사면 2,000원짜리 200개를 사도요 40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굳이 말레이시아에서 나무도마를 사서 몇백만 원이나 하는 화물 비용을 들여서 가져올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굳이 전문가가 아니라 우리 같은 일반인이 봐도 너무 이상하고 의심스럽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잖아요. 저 나무도마에 뭐가 있구나, 좀 수상하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일반인 시각에서 봐도 이 의심스러운 것들이 수십 년간 이 일만 해온 전문가들 눈에는 당연히 의심스럽겠죠. 근데 그 전문가들이 이 이상한 나무도마를 검사도 안 하고 국내로 유입시킵니다. 그래서 백혜룡 경정이 생각하죠. 이 일은 세관이 연루되어 있구나, 이거는 세관이 한통 속일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조잡한 방법은요, 옛날에나 통했지 오늘날에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걸리니까 오늘날에는 안 쓰는 방법이라고요. 그런데도 이 옛날 수법에 대량의 필로폰이 들어왔다는 거죠. 세관이 연루됐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심이 확신이 됐죠. 조사하다 보니까 과거 같은 조직에서 나무도마 사건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마약이 밀반입된 것이 드러납니다. 이 사건도 나무도마 사건처럼 말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요, 마약 밀수 방법이 인편 신체 부착입니다. 근데 한 사람당 3에서 4kg 정도 부착시켜서 들어왔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2명이 들어왔는데 8kg 밀수했죠. 여기는 2명이 들어왔는데 사실 2명이 아니라 여기 부두목, 우칭저라는 부두목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인편 부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3kg 들여온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5명이 24kg. 와, 이러면 한 사람당 거의 5kg씩 부착시켜서 들어온 겁니다. 밑에도 쭉 보면 아시겠지만 한 사람당 3에서 4kg 정도 부착시켜서 밀반입을 해요. 근데 요새는 이러한 방식으로 밀반입을 안 해요. 대한민국 출입국 시스템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을 들여오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못합니다. 1kg, 2kg도 아니고 최소 3kg 이상 밀반입을 하면요 무조건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밀반입을 하지 않는다고요. 아까 34세 조선족 지게꾼은 3.7kg 들어왔다면서요. 뭐 테이프 둘둘 감아서 미쉐린 캐릭터처럼 해서 들어왔다면서요.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요, 지금 이 사건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에 대해서 빌드업 하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 친구는 사실 인편 부착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N이라고 되어 있는데 N을 보세요. N을 보면은 캐리어 밀수라고 되어 있죠. 3.7kg를 인편 부착으로 들어오면 무조건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운반하는 조직이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직은 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12차례나 밀반입을 시도하고요. 그 중에 10번을 성공시킵니다. 실패한 2번은 2월 5일과 2월 27일 여기 보시면 압수라고 적혀있죠. 사실 이 2번도 검거되지 않을 거였는데 정말 우연찮게 검거를 해요. 어떻게 검거를 했느냐, 먼저 인천공항 얘기를 좀 하면 우리나라 인천공항은 하나의 작은 국가라고 불려요. 이 안에 20개가 넘는 정부 부처들이 있고 보안이 살벌하거든요. 뭐 방첩사, 국정원, 검찰, 국세청, 경찰, 농림축산부, 법무부, 기동타격대, 공항을 빠져나가면 그 밖에는 공항경찰까지 있어요. 그냥 작은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탄탄한 보안 체계 때문에 한국 전자통관 시스템은 세계 최고급이라고 불리죠. 보안 시스템의 핵심 중 하나가 아피스라고 있습니다. 이 아피스는 여행자 정보를 조회하는 시스템인데요.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마약 사범이 비행기를 탔다 하면요, 한국에 입국하기 2시간 전에 마약 사범의 정보를 전체 직원들한테 다 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범죄자가 들어오니까 조심하라고 전체 공지를 때려버리는 시스템이죠. 이 아피스에 등록되는 순간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마약 밀반입 같은 거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 많은 보안 체계를 어떻게 다 뚫고 갈 겁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2월 5일 전까지는 이 조직원들이 아피스에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아피스의 전 버전인 알리미라고 있거든요. 이 조직원들은 알리미에만 등록이 됐어요. 그러면 알리미가 뭐냐? 알리미는 아피스가 개발되기 전에 사용하던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직원이 정보를 요청했을 때만 정보를 알려주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공지가 아니라 이거죠. 그렇게 해서 전체 직원들의 눈을 피하고요. 의전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의전이 뭐냐 하면 권력층 인사들, 고위직 자제들 이런 사람들이 세관 검사를 받지 않고 그냥 공항을 통과하는 것을 말해요. 세관 직원들이 나와서 검사도 안 하고 오히려 에스코트 해주는 그런 것을 의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많은 조직원들이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의전 통과를 했다 이거죠. 심지어 택시 잡는 방향까지 알려줬다 그래요. 이제서야 좀 이해가 되죠. 한 사람당 4kg 원래라면 걸릴 수밖에 없는 이 많은 양의 마약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세관들이 눈 감아주는 의전 통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2월 5일날 터집니다. 정보 분석가의 새내기 여직원이 아주 큰 일을 해냅니다. 무슨 일을 해냈느냐? 아피스가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2시간 전에 전체 공지를 때린다고 했죠. 근데 2시간 전에 이 세 조직원에 대한 아피스 등록이 하나씩 사라지는 겁니다. 그거를 이 여직원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직원이 우에이화라는 조직원을 다시 아피스에 등록하죠. 등록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검거죠. 그래서 검거가 됩니다. 등록이 안 됐었던 아피형 원카멍은 도망가고요. 우에이화만 검거되게 되죠. 영웅이야 영웅. 이 여직원 아니었으면 이 사건이 드러나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해줬죠. 자, 근데 놀랍게도요. 검찰이 잡아서 취조해보니까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이미 수차례 들어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2명은 또 도망갔대. 열받은 검찰은 이 두 놈을 반드시 잡고 말겠다 라고 하면서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전날까지 열의를 불태우던 검사들이 다음날에 수사를 더 이상 진행을 안 해요. 아니 마약 사범 2명이 들어왔다는 정보를 입수했는데도 이 아피형과 원카멍을 체포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출국 금지라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도 안 되게 출국 금지도 안 시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당당하게 본국으로 돌아가 버려요. 정말 황당하죠. 더 황당한 거는 다음날 바로 공항을 옮겨서 계속해서 마약을 밀반입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때도 아피스를 등록 안 해서 그냥 통과를 합니다. 그러다가 2월 27일 날 리고화, 쇼윤양, 부두목인 우친저까지 검거하게 되죠. 아니 그동안 잘 밀반입하다가 2월 27일 날은 왜 검거됐을까요? 이때 서울중앙지검에서 굳이 김해까지 내려와서 체포를 하거든요. 당시에 중앙지검은 한동훈 전 대표 사람들이었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마약 사업의 총책이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검찰과 경찰과 관세청을 한 번에 입 다물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대통령밖에 없겠죠. 그래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굳이 김해까지 내려가서 체포를 했던 거죠.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는 무슨 목적으로 이 조직원들을 체포했을까요? 그 목적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한동훈 전 대표는 원래 자신을 황태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차기 대통령이 될 사람은 자신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대통령이 하는 일을 보니까 다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자기는 점점 멀리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 밀리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한동훈 전 대표는 대통령의 약점을 잡고 이걸로 협박을 하죠. 이때 당시에는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협박한 내용을 보시면 이익 집단의 조직적 불법 행위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 조직이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거기다가 추가 발언을 보시면 타협 없이 배우까지 엄단하겠다고 합니다. 워딩이 세죠? 이거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까? 이거는 네가 마약 사업의 배우인 거를 다 알고 있다. 어디 감히 나를 내팽겨 치려 하느냐 라고 협박을 하는 거죠. 이 사람도 참 실망스럽죠. 이런 범죄 사실을 알았으면 국민들한테 알려야지. 그거를 자기 권력 유지하는데 이용하면 안 되잖아요. 참 그놈의 권력이 뭔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이 일 이후로 한동훈 전 대표와 대통령의 사이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제서는 왜 계엄을 터뜨렸는지 알겠죠. 이런 사람이 자꾸 자기를 협박하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자꾸 폭로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입막음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엄을 터뜨려서 자기 잘못을 들추려고 하는 사람들을 죄다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죠. 계엄이 터졌을 때 당시에 요 3명은 반드시 체포하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이나 이재명 대표를 체포하라는 거는 이해를 했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도 체포를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왜 그런지를 알겠죠. 이렇게 자기 약점을 잡고 협박을 하니까 그렇죠. 자, 어쨌든 이 일의 끝은 어떻게 됐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의 마약 사업을 덮어준 대가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권력을 쥐어줍니다. 김봉식 서울청 수사부장은 서울청장이 되고 조지호 서울청장은 경찰청장이 되고요. 백혜령 경장의 상관이었던 김산수 경찰서장은요 무려 대통령 비서실로 발령이 나죠. 그럼 백혜령 경정은 어떻게 됐느냐? 영등포 제2형사과장에서 화곡지구 대장으로 좌천됐어요. 너무 웃기고 어이가 없죠. 열심히 일해서 상을 받아야 될 사람이 오히려 좌천이 되고요. 일도 안 하고 열심히 잘못을 쉬쉬했던 사람들은 다 승진했다는 겁니다. 진짜 이게 나라냐? 라는 말이 절로 나오죠. 이번 특검에서 잘못을 한 사람들의 죄를 밝혀내고요. 그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가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에 백혜룡 경정이라고 한번 쳐보시길 바랍니다. 자, 많이 길었는데 긴 영상 여기까지 봐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는 마약이 없는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